그럼 인간사와 임계현상을 보죠. 결국 문제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임계현상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어떤 상태에 와 있느냐 안 하느냐 그걸 지금 보자는 건데, 세상이 임계 상태에 있다면 임계현상이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까지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봤던 건데, 작은 일 하나가 역사적인 사건에 영향을 준 적입니다. 그 프린치프의 저격 사건, 그 사라웨 에보에서 사건이 그런 거잖아요. 조금 살펴보죠. 작은 것인 힘. 모기 한 마리가 세상을 바꾼 게 역사적으로 크게 두 번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23살 때 3만 5천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 당시 서양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걸 정복했거든요. 여기가 인도쯤 될 거고, 여기가 파키스탄쯤 될 테고, 여기가 아프리카쯤 될 테고, 이걸 점령하고 알렉산드로 거사가 바빌론에 돌아와서 수도들 바빌론에 세우고 세계를 하나의 제국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나이가 33살이에요. 자, 33살의 정복자가, 뛰어난 정복자가 이제 마음 계획은 뭐냐면, 그 다음번에는 서쪽으로 가서 이탈리아를 정복하는 겁니다. 이탈리아, 스페인하고 북부 아프리카 정복하는데, 그 당시 아마 세계 그 사회를 아는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그 세력의 분포를 볼 때, 이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의 군대가 간다면 충분히 가능했어요. 왜냐면 이쪽이 더 강했던 나라를 알렉산더가 다 정복하고 지금 서쪽으로 가는 거니까, 만약 그랬더라면, 밑에 나오지만은, 로마 제국이 설 수 있었을까? 만약 로마 제국이 서지 못했더라면 유럽의 역사는 어떻게 되고 세계에서 어떻게 전개됐을까 하는 것을, 역사에는 가정은 없다지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랬냐? 33살에 이제 여기서 좀 쉬었다가 서방 원정을 하겠다고 마음먹을 때 모기가 물려갖고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모기 한 마리가 이런 사건을 일으켰어요. 반대로 말할 수 있지만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날 뻔했는데 그걸 막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비슷한 사건 또 있어요. 티무르입니다. 티무르는 군사적인 천재로서 생전에 한번 패한 적도 없고, 자기 말로는 징기스칸의 5대 손이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이게 뭐냐면 오스만 터키거든요. 이 유럽 전체를 그 위협할 정도의 거대한 제국을 가졌던 이 오스만 터키도, 여기에 보다시피 티무르가 한번 군대로 출발해버리면 오스만 제국의 황제를 그냥 왕을 사로잡을 정도의 강력한 그 군사적인 천재가, 군대를 가졌던 천재가 티무르예요. 그래서 1402년에 오스만 터키의 왕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터키는 그 다음에 1400,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했는데 한 50년 정도 되면 이런 제국을 건설하게 돼요. 여기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근데 그 티무르가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랬냐면, 이게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사마르칸드에 있는 그 티무르 동상인데, 이 자기가 징기스칸의 5대 손인데, 명나라 주원장이 원나라를 멸망시켰다는 말을 듣고 20만 대군을 끌고 명나라로 진군합니다. 근데 여기 이거 보면 20만 대군이 뭐 별거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 명나라 군대는 되게 농경민족이거든. 그 보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양제 보병 100만이 와도 고구려 을지문덕의 7만군한테 지듯이, 그 당시에는 보병의 군대라는 것은 힘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은 여기에 윤관이 만주를 여진족을 정벌하면서 우리 한자말로 오하속, 그다음에 우야소를 사로잡고 그 동생 아쿠타가 이제 여진족의 추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나라를 세워요. 근데 금나라가 요 나라를 칠 때 그 전쟁 사건을 보면은 금나라의 군대 15,000명이
요 나라 군대 15만을 포위해가지고 하는 게 나옵니다. 15만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면서 그 말은 그 기병은 탱크 부대라면은 그냥 보병은 그냥 창안하던 보병에 해당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20만 군대라면은 대단한 군대. 이 군대가 티무리 군대가 건너왔다면은 아마도 명나라는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1405년 20만 대군을 끌고 중국에 명나라를 정벌하고 진군하던 1033명의 중턱에서 모기에 물려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티무리가 명을 정복했다면 동아시아의 역사는 어떻게 전개됐을까? 이건 뭐냐면 이번에는 작은 사건이 어떤 걸 일으키는지 좀 보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럼 작은 실수와 큰 성공. 우리가 과학자로서 그 알렉산더 프레밍만큼 존경받는 학자도 많지 않을 텐데 이 사람은 2번 실수로서 아주 노벨상 받을 만한 큰 일을 해내요. 한 번은 이 사람이 좀 저처럼 헤이 피버가 있어가지고 콧물을 좀 잘 흘렸다 그래요. 그러다가 세균 배양기를 이렇게 열어보는데 콧물이 뚝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떨어지니까 거기에는 세균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향균 효소 리소자임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세균이 배양기를 배양하다가 뚜껑을 닫지 않는 바람에 그 푸른 곰팡이가 날아들어가고 푸른 곰팡이가 피는 곳에서는 세균이 자라지 않는다는 걸 보고서 거기서 뭘 찾았어요? 페니실린 찾죠. 이거 노벨상을 받게 되죠. 사실 리소자임 발견이나 페니실린 발견은 둘 다 노벨상 받을 만큼 큰 거예요. 리소자임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사람들의 눈물, 침, 모유, 점액을 포함한 분비물에 다 이렇게 풍부하게 돼서 이것들이 다 소독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한테는 이게 좋은 소독액이지만은 다른 세균이나 동물들한테는 독에 해당하는 거죠. 인간의 침도. 그걸 알렉산더 프레밍은 모기 한 마리로서 세상이 바뀐 거나 콧물 하나 때문에 리소자임 발견한 거나 또 실수로 뚜껑을 닫지 않기 때문에 곰팡이가 들어간 거나 뭐 비슷비슷한 사건 아닙니까? 작은 사건이. 세상사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프레밍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실험실 젊은 연구원들 충고를 한마디 한다면 나는 우리 인생에서 우연은 놀랄만한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려고 한다. 그것은 이렇다. 실험실에 특별히 나타나는 모습이나 생긴 일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라. 이것은 제가 여기서 몇 번씩이나 법구경의 구절을 인용해 들었죠. 작은 일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지 말라. 프레밍이 지금 그 말하면. 그 작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잘 살펴봐라.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될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여러 번 말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듣기 쉽겠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좀 식상할 수도 있겠지만 요 비슷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걸 했던 것은 굉장히 간단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실 속의 자존감은 뭐냐면은 새치효로 내뱉은 작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애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니까짓게 그거 하겠어 하는 말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다 팽개치고 공부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그런 사람들 몇 명 알아요. 그러니까 선생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 생애를 빛나게 할 수도 있을까. 그 바로 조세핀 김, 한국명으로 김명환인데 조세핀 김은 8살에 부모를 따라 시카고로 이민을 갔는데 영어라고는 한마디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학교 가면은 뭐 말을 안 하니까 거기에 있는 눈도 코도 머리까지 다 다르게 생긴 서양 사람들이 동양애를 뭐가 이쁘다고 챙겨주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외톨이가 돼가지고 바보처럼 지내는 거죠. 그런데도 인간 인생에는 어떤 변화가 오게 마련이에요. 이게 사실은 제가 나중에 언제 기회 있으면 주역을 바탕으로 불교를 해석하고 또는 불교를 바탕으로 주역을 해석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주역에 그런 게 있거든요. 좋은 쾌가 나면, 다시 말해서 내가 주역의 점은
좋고 나쁘고가 좋은 걸 좋다 그러지 않고 나쁜 걸 나쁘다 그러지 않아요. 나쁘다면 내 상태가 바닥이라면 주역은 뭐라 그러냐면 세상은 반드시 변화가 오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좋은 때가 오려면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니까 그 기회가 올 때를 대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라. 다시 말해서 지금 때가 나쁘다는 말은 나한테 좋은 기회예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뜻은 지금 실력을 배양하라.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기회를 잡으라. 그리고 좋은 자리에 가게 되면은, 높은 자리에 가게 되면은 세상은 바뀌어서 다시 내가 나쁠질 때가 오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남한테 덕을 베푸고 은덕을 많이 쌓게 되면 내가 나빠졌을 때 남들이 나를 또 부름통에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처럼 바로 주역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생엔 반드시 전기가 와요. 제니 킵 선생을 만나는 건데 4학년 때 그 제니 킵 선생은 그 말 한마디도 못하는 동양의 애를 보고서 얘한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영한사전하고 한영사전을 두 개 갖다 놓고 한영사전 자기가 못 찾으니까 얘가 말하고 싶은 말이 뭐냐 부르면은 그 찾아주면 영어를 선생님이 이해하고 선생은 영한사전 찾아서 한국말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전을 놓고 둘이 떠듬떠듬한 대화를 하는데 참 훌륭한 선생이죠. 그런 선생 한번 만나면은 인생이 바뀌어요. 아주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어렵사리 낱말 10문제를 풀었더니 선생님이 저기다가 100점이라고 써주면서 원더풀이라고 써준 거예요. 딱 이 말 한마디에 애가 확 달아졌어요. 그냥 여기서는 꿀 먹은 봉오리도 귀 가지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원더풀이라고 100점에 써주니까 기운이 팍 나서 애가 달라졌습니다. 6달 만에 영어를 익히고 교실에서 활발하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변화가 온 거예요.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이 인생을 바꾼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뀐 그 아이가 조세핀 김은 지금 하버드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이자 정신건강 상담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베낀 거냐면 조세핀 박사의 저서 교실 속의 자존감 중에서 제가 그대로 베껴 쓴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에게 빛이 되어준 제니 캡스 선생은 학생 지도 방법을 묻는 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읽어줬어요. 요건 다시 말해서 불교를 공부한 우리도 이 말을 세게 듣고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가다듬자는 뜻에서 쓴 건데 교육 시스템이 아무리 엉망이고 학부모가 엉망이어도 아이를 진심으로 돌봐주는 단 한 명의 어른만 있으면 그 아이는 변합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꾸 마음이 가는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단 한 명의 어른이 되어줘라. 남이 잘못할 때, 저희 제자죠. 잘못할 때 제자를 나무라지 말고 걔가 저렇게 지금 불쌍하게 잘못한 행동할 때 그걸 그 아픔을 내가 이해하고 관심을 기울여주면 얘는 크게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 인간의 마음에 그 말 한마디로 인생을 바꿔준 거죠. 그 조세핀 김에게이라는 변화를 우리가 아까 말한 임계 상전이 그래프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니 킵스 선생을 만나기 전까지는 애의 마음은 여기였었어요. 아무리 해봤자 공부도 하기 싫고 친구도 없고 영어는 한 바도 못하고. 근데 제니 킵스 선생을 만나서 용기를 얻자 6개월 만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항상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꼭 남한테서 좋은 말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좋은 말 해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마음에 있어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준 결심을 하고 마음을 바꾸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인간사에 찾아보는 임계현상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 나의 초상화를 만든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말에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판단을 받게 된다. 원하든 원치 않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남의 앞에 자신의 초상을 그려놓는다. 이것은 랄프 발도 에머시라는 사람이 쓴 건데 사실은 이것은 뇌과학자가 뒷받침한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붓다 브레인에 맨디우스하고 릭 헨슨이 쓴 것을 또 쓰기가 귀찮아서 그 랄프 에머슨의 말을 옮겨왔지. 거기에 보면은 오히려 더 자세히 썼죠. 물방울 한 방울은 아무 힘이 없으나 100만 년이 지나가면 그랜드 캐년을 조각한다. 우리의 사소한 말과 행동 하나가 나의 뇌 신경회로를
바꾼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60년이면 내 인생을 완전히 인격을 바꿀 수 있다. 바로 이게 그 말입니다. 임계 현상과 점수 도노.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과연 인간점 부분에 있는가? 임계점 부분에 있단 말은 조금만 뭔가를 잘하거나 격려하거나 용기를 두거나 해주면 크게 바뀐다는 뜻인데, 이게 다른 건 다 읽지 말고요. 이것만 읽죠.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변한다. 어떻게 변하냐면은 마치 원숭이가 숲에서 놀 때 나뭇가지를 오가면서 이 나뭇가지를 놓자마자 바로 다른 나뭇가지를 잡는 것 같이 그 마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이었다가 다른 순간 사라지고 밤낮을 바뀌느라. 인간이 이렇게 바뀐단 말은 뭐죠? 아까 생각난 거 없나요? 임계점 부근에 오게 되면은 작은 요동에 있어서 크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변동이 심한 인간의 마음을 임계점 부근에 있다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아, 이게 좋은 거구나 하는 거. 마음의 작용이 예측할 수 없는데 사람의 마음의 작용이 예측할 수 없는 변동이 심하다는 것은 작은 자극에서도 변화가 온다는 뜻이니까, 큰 변화가 온다니까, 큰 변화가 온다는 것은 크게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덕스러운 마음이라는 것을 나쁘게만 보지 말고, 아, 내 마음이 이렇게 변덕스럽다는 말은 조금만 어떻게 잘만 끌어주면은 엄청나게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 하고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이 좌선을 하게 되면 다를 거예요. 그래서 미혹과 깨달음이라는 것은 크게 다른 상이 다르죠. 페이지가 다르죠. 그런 상태가 있다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은 임계점 부근에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사람이 마음이 미혹 깨달음의 임계 상태에 있다면 범부가 금생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 가능할 거예요. 조금만 작은 요동에서도 크게 바뀌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실제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이 하신 말씀인데, 부처님이 마지막일가에 보면은 7년만 성실하게 그 수행을 하면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조수 스님은 말씀하시기를 30년만 하라 그랬거든요. 그 7년이나 30년은 긴 세월 같지만은 사실 짧은 세월이죠. 점수와 도노. 그래서 여기에 아무런 기능이 없다가도 어떤 임계점 부근에 가서 갑작스럽게 어떤 새로운 기능이 생기듯이 점수라는 것은 바로 요 부분에까지 노력이라고 합니다.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은 조그만 노력으로도 크게 바뀌듯이 임계점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노력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임계점을 넘을 때 의식 상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태로 바뀌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보통 선성들이 말할 때 점수나 도녀나 이렇게 말하는데 점수와 도노는 둘이 아니에요. 점수가 있어야 도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수와 도노는 두 개 아니고, 점수라는 것은 내가 어떤 발전이 있을 때까지 부지런히 눈에 안 띄지만 눈에 오늘 좌선하나 내일 좌선하나 오늘 내가 착한 말 하나 어제보다 내가 뭐 바뀐 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사실은 변화를 줘요. 뭐가 같으냐면 인간이 내 마음을 닦는 것은 마치 식물 기르는 것처럼 생각하면 돼요. 밭에다가 씨 뿌려놓고 오늘 나가봐도 조금 자랐고 내일 나가봐도 조금밖에 안 자랐어요. 도무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바뀐 게 없는데도 때가 되면 다 싹이 트고 꽃이 자라서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게 돼요. 그때까지가 점수의 과정이고, 그게 충분히 쌓이게 되면 어떤 아차하는 순간, 예를 들어서 뭐 돌멩이가 대나무를 때리는 걸 순간, 또는 닭이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확 열려서 깨침이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